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스쿨 튜브에서 준비한 고등학생들을 위한 4인 4색 토론 프로그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회자 염준영이고요. 오늘 이곳에 차기 대선을 맞아서 각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4인 4색의 고등학생 친구들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출마 연령이 하향됐습니다.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도 고3 친구들도 지방선거나 혹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저희도 고등학생들끼리 어떤 품격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보자 오늘 자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벌써 약 11만 명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특히 이번 대선 굉장히 그 표 차이가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된다는 그런 예측이 많은 가운데 이 11만 명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또 우리 고등학생들의 생각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면서 우리 고등학생 유권자들의 권리를 그들이 스스로 직접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토론은요 굉장히 공정하게 미리 사전에 예선을 거쳐서 공정하게 선발된 각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4명의 대표들이 모였고요. 절대 저희 제작진의 의견이나 혹은 뭐 지시라든지 이런 게 없이 우리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의견임을 강조를 해드리고요. 미래 세대에 자라난 새싹들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악플이라든지 나와 생각이 정치색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의 댓글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4명의 우리 고등학생분들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사는 출신 지역과 그리고 뭐 몇 학년인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기호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최건우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최건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권현욱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전주에서 고등학교 생활하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권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김명호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김명호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전재윤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과천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전재윤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4명의 친구들 나와주셨고요. 우리 좀 무거운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일단 서로에게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저한테도 좀 인사 좀 해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가볍게 좀 분위기를 푸는 차원에서 제가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 토론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했을 때 주위 반응 어땠습니까? 우리 이재명 지지하는 우리 최건우 학생부터. 사실 친구들이 네. 좀 많이 우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이른 나이에 네, 정치색을 좀 드러내면 네, 예. 정치색을 드러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친구들이 우려도 했었는데 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가 또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친구들이 또 격려도 많이 해줬.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현욱 학생은 주위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 주위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초에. 이제 한 명한테 한번 조언을 구해봤는데 너 그러다가 뭐 신상이나 아니면은 인스타 아이디가 뭐 털려가지고 그러거나 이제 DM 폭탄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박제를 받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고등학생 이제 저도 내년이 생일이 지나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고 네. 그 유권자의 이제 한 뜻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뜻을 좀 행사해보고자 이 토론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지지하는 우리 김명호 학생은 네, 저는 이제 요즘 대선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 또래 친구들 중에도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네. 이런 거 나간다고 자랑을 하니까 좀 응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지훈 학생은 어떠셨나요? 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무관심했습니다. 뭐 다들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셈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 뭐 우려가 돼서 그런지 딱히 뭐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위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약간 뭐 말리는 분위기도 있었고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권장해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자리는 여기서 뭐 정치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각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토론이라는 개념은 뭐 그닥 위험하거나 뭐 주위에서 말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서로 멱살 잡거나 뭐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아주 품격 있는 오히려 어른들의 토론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토론이 되기를 지향하면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우선은 문을 여는 차원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각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및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출연 배경 짧게 한 1, 2분 내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순으로 들어볼게요. 우리 저 최건우 학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는 일단은 이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은 기술적 특이점을 맞이해서 많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에는 산업의 혁명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5년 동안 그 변혁을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제와 토지 공개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투자를 통해서 이 다가오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대비하고자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자가 되기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욱더 가난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기술적 발전이 그 수혜가 누구나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 토지공개념, 그리고 시장의 독점을 막는 그러한 모습이 정부가 보여줘야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로운 경쟁, 공정한 경쟁이 미래 사회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최건우 학생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대전환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재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권현옥 학생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왕이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어떤 국가의 중대사를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국가의 대표자이며 그것을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가끔씩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마치 제2의 이순신 장군이 정치나 이런 것에 다시 등장해서 대한민국을 옳게 만들고 오직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타파를 하고 정치에서는 이것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지난 민주당이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계에서 탄핵이 되고 새로 그 신임을 받았을 때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올바른 정치와 그리고 새로운 길의 장을 열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임을 반해서 180석이라는 국회의원 선거인단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씩 독점하고 마치 전에 새누리당의 악한 부류들이 행했던 행위를 다시 재앙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심히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다 이끌어 나갈 대통령 후보로서 되게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2021년 동안 민주당 정권이 외교 정책이나 아니면 경제 정책에서 미흡했던 부동산이나 아니면 북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대화로 풀려 했다는 점을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은 강경하고 대응하게 국가를 위협하는 적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부동산 정책과 여러 경제 정책도 다양한 자문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이 토론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 여당에 대한 좀 실망감을 많이 드러낸 것 같습니다. 우리 권현욱 학생의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김명호 학생, 내가 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에 나오기 위해서 누구를 지지할까 하고 고민을 할 때 정말 제가 당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공약만 보고 한번 골라봐야겠다 하고 공약만 봤을 때 정말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 없고 정말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대안을 냈다고 생각을 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후보 중에 유일하게 교육 현장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2030 청년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을 낸 후보라고 생각해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빨리 끝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끝내주셨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매니페스토적인 공약을 보고 지지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재훈 학생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생김새와 다르게 학생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회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교내에서 통용할 수 있는 화폐들을 발행을 하면서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많이 바뀌는 거냐.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어떤 후보가 내 삶을 가장 좋게 바꿔줄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노동자 출신으로서 노동운동가를 거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노동자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사실 저희가 사회 나가면 바로 이렇게 대기업의 CEO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청년 노동자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전지훈 학생은 역시나 심상정 후보의 어떤 공약의 결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 친구들의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명확해요. 이 친구는 재분배를 얘기한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제 기존 여당에 대한 실망감 혹은 공약이나 노동에 대한 그런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 후보를 지지해서 나오셨는데 이슈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만연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정말 뉴스가 정말 정부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최근 선거를 통해서 토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주제들을 우리 학생들과 직접 얘기를 해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은 누가 풀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이슈는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인데요. 네, 4명 모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 공통 질문을 통해서 각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견 어떤지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 전재훈 학생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경제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또 어떤 생존에 대한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심적으로 깊게 와닿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이해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원래 이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건데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전재훈 학생이 말씀을 했듯이 아직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집을 살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속을 받거나 이제 그럴 나이이기 때문에 잘 되더라도,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의견이 조금은 모자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호 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현 정부의 완전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 전셋값,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실패 원인으로는 정부가 좀 시장을 이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집값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니 이것을 이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좀 빠르게 인정하고 조금씩이라도 하향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현우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집값 부동산에 있어서 집값이 오르는 징조는 뭐 이명박근혜 정부 때와 똑같았지만 그게 저는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문재인 정권부터 터지라고 보는데요. 뭐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뭐 세금을 투여하고 종부세를 투여하면서 뭐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국 사회가 기존부터 갖고 온 문제지 한 특정 대통령에 대해서 싸그리 잡아 비난할 건 아니지만 물론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절대 옳았다는 건 아니고 매우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 세계는 국제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 테고 그러면은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게 되면서 당연히 부동산 값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값이 뭐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과도한 규제로 오르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오를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층세로 지금 물가와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정책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할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우리 최건우 학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주거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당인 민주당도 인정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완전히 미스한 정책이죠. 시장을 정부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려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그 시장과 역행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는 발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일이 희망이 있었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성과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즉 경쟁에서 살아간다면, 경쟁에서 이긴다면 그 다음에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 경쟁에서의 승리가 과연 그런 이점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내 집 마련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청약 제도는 우리 청년들이 집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것을 위해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부동산을 잘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건우 학생도 현 여당에 대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약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주셨고요. 자, 가볍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뭐 부동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지금 오늘 주제가 좀 너무 첫 주제부터 좀 무거워서 되게 관심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전국에서 오는 학교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권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자가로 집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마냥 좋은 일이지만 그 집값을 다시 판다고 해서 이게 현금의 현물화도 어려울 뿐더러 세금도 이제 덩달아서 지금 정책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미래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혹시 저는 관심 많습니다. 관심 많으시고 주위 사람들은 어때요? 주위 친구들은? 저희 가족들도 뭐 나름 이렇게 팔로잉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도 뭐 그런 것 친구들도 같아요. 혹시 관심 많으십니까? 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저희 20대, 제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20대들만 하더라도 뭐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약간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요즘 고등학생 친구들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누구 집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한 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학생들이 모두 다 현 부동산 시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또 어떤 후보가 풀어줄지 이번에는 우리 가장 공약상에도 또 선거운동상에도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후보 측의 권영욱 학생, 그렇다면 이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 박근혜 정부 전까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제 시장 논리로 인해서 정부의 개입이 단 1도 없이 오로지 자기 스스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자나 매매자나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완만한 가격을 이뤄내고 큰 가격 진동폭이 딱히 존재하지는 않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가지고 정부가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든지에 대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책 방향이 틀렸다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너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부동산 값이 가장 내리는 쉬운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인데요. 금리라는 것은 이제 대출금리나 그런 거 이자율을 말하는데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오름으로 따라서 사람들이 대출을 하지 않을 거고 대출 감소량이 줄어들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화폐의 유동성이 이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도 당연히 감소하는 것인데 현 문재인 정권은 이 근본적인 대책을 추구하기보다 그냥 무조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대한 규제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할 때도 그냥 무조건 청년 주택을 공급했다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위치나 거기에 대한 인프라 건설이나 이런 차후적인 대책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규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이든지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를 해서 자유시장 경제 논리로 이전과 같이 바꿔놓고 2023년도까지 강제적으로 법령을 통해서 집값을 어느 수준 이하로 낮춰주고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그 전과의 민주당 정부는 굉장히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많이 부과되던 세금을 좀 완화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펼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좀 의견에 좀 반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건우 학생한테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윤석열 권영우 학생께서 권영우 학생께서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미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시장을 억누르려 했다는 점인데 그 억누르려고 했던 방향이 뭐였냐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증가시켰다는 점. 그 점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갇혀버렸다는 거죠. 틀에 완전히.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갖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갖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예요. 다주택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조금 일정 부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시장 매물로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감면을 시켜줘야 그 다주택자도 그 세금을 좀 덜 물으니까 바로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그 슬라이딩 머신이라고 해서 기간제로 해가지고 빨리 집을 팔수록 빨리 더 많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간제를 통해서 많은 그 다주택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집을 팔 수 있게끔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신규 공급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권영우 학생이 지적한 부분 또 역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타깃을 잡고 또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방안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합니다. 기본주택이 300만 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싱가포르식 이제 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나 싱가포르식과는 조금 다르게 그 일반 서민들도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서민들도 그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 기본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기본 주택을 수도권에 이제 지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굳이 서울 아니어도 교통권을 최대한 잘 정비를 시켜서 서울과의 그 생활권에서 불편함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고 또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현실성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짓는데 3억 원 정도를 소요한다고 합니다. 건설사에서. 근데 3억 원 정도인데 실제 파는 비용은 크게 벌어져 있죠. 그 시각을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본 주택을 통해서 정부가 건설사에게 시공권을 주고 그리고 시공권에서 정부가 한 4억 원 정도, 5억 원 정도로 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일정 부분 안정화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본 주택을 통해서 다양한 그 부동산 옵션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최건우 학생 이 양도소득세 그 유예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랑 이재명 그 후보께서 굉장히 논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최건우 학생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찬성한다, 유예하는데 찬성. 저 같은 부분은 사실 네.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아예 면제한다는 게 아니라 중과된 부분만 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또 이제 또 많이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겠고 조금 더 이제 정책적으로 토의해야 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현 정부와 차별화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명호 학생 앞에 나온 의견들에 좀 얘기를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해결 방법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을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는 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 주거 복지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안심주택을 50만 원을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하셨고요. 45년 초장기 주택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서 청년을 중심으로 생각한 정책을 내셨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얘기 나오니까 대장동 얘기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많이 싸워왔잖아요. 그 후보의 잘못이,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정말 잘못을 했냐 안 했냐를 좀 따지기 이전에 며칠 전에 TV 토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대로 후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활용당한 무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책임이 맞든 아니든 어쨌든 간 둘 다 들어봤을 때 안 좋게 이야기가 해석이 좀 되는데 이런 좋지 않은 과거가 있는 후보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맡겨도 될지 그런 의문점이 좀 듭니다. 네. 자, 대장동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최건우 학생 짧게 한 말씀만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게 조금 맞을까 싶긴 합니다만 사실 또 정책적인 부분과 또 그 부분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재훈 학생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본인의 생각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솔직히 전 부동산 정책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이명박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이렇게 다 다른 부동산 정책을 취해왔는데 그 중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을 욕했고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 특히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토지는 더 이상 이제 토지로 돈 버는 시대는 가야 된다. 뭐 동의하실 것 같은데 사실 토지로 버는 소득은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근로소득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하나 읽어왔는데 2020년 기준으로 토지 불로소득이 400조라고 합니다. 우리 GDP가 2000조인데 거기서 거의 뭐 20%인가요? 20%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로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가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재훈 학생께서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우리 권영수 학생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물론 토지로
어떤 소득을 벌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불로소득이든지 간에 근로소득을 빼앗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토지가 자신이 정당한 시장의 가격을 주고 산 이상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일이지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어쩌한 특별한 규제를 가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나 부동산으로 수익 창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가격 같은 경우도 주식이나 이런 것도 어떤 한 회사의 가치를 사가지고 그것을 뭐 수익 창출하거나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비트코인이나 주식도 다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쪽 논리에 따르면. 입니다. 이제 네네 말씀하시죠. 주식과 비교하셨는데요. 주식은 적어도 자금 조달의 역할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에 자금이 들어가고 그 회사가 그걸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벌면 그걸로 이제 돌아오는 형식인데 가령 우리가 어떤 강남의 한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파트 처음에 제가 샀을 때 3억이었습니다. 10년 지나서 30억 됐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를 산 사람이 한 게 무엇이죠? 어떤 노동을 했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아무런 기여하지 않고 누워 있었는데 10년 만에 27억이 올랐습니다. 이게 정당한 소득인가요? 네, 그러니까 최고노 학생도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토지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토지 공개념인 부분인데, 이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시장 자유주의자, 매우 자유주의자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부분은 토지는 지금 아까 말한 비트코인, 주식 이런 부분과는 조금 별개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토지는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만물의 기초이고 근본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제한된 부분이에요. 유한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공개념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조금 제한을 막을 필요가 있다.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게 주장이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건호 학생.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토지의 개념은 좀 공개념으로 둬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권영욱 학생은 왜 이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토지로 자기가 개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소유한 것을 국가가 막느냐, 이런 좀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명의 후보들이 다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제 뭐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 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하는데 막상 또 당선이 되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야 합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